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공개 처형된 이후 장녹수의 시신은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하, 이것이 바로 편전이옵니까? 헌데 전하의 자리는 어디옵니까? 한번 앉아보렴. 설마. 저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찾아 계셨사옵니까, 전하? 왕이 엎드려요? 어째서 이제야 날 여기 모셔왔느냐? 망극하옵니다, 전하. 와, 바로 조선의 대표 악녀로 손꼽히는 인물 장녹수입니다. 연산군 할 때 맞죠? 맞습니다. 조선의 제10대 왕이자 폭군의 대명사 연산군의 여인입니다. 다들 막 벌벌 떠는 그 그렇죠. 연산군 그러니까요. 위에 있는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연산군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건데. 그렇죠? 자, 먼저 장녹수의 집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녹수 아버지의 이름은요, 장한필입니다. 장한필. 네. 장한필은요, 흥성 장씨로 예종 1년에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충청도 문의연의 현령이라는 지방 사또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의 딸이면 좀 잘 있었을 것 같은데.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갑이었다. 노비요? 맞습니다. 교수님, 근데 장녹수는 그 양반 집안에 좀 가문이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노비가 되는 거죠? 장녹수의 친언니가 있는데 그 남편, 곧 형부도 궁궐 소속 노비가 남편이었어요. 노비랑 결혼한 거죠. 이걸 놓고 보면 장녹수 자매를 낳은 어머니가 아마도 그 지방 관청에 있는 그 관비,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녹수는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자, 그러니까 장녹수가 지금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혼인도 여러 번 했다는 거죠. 네. 사실 당시 조선은요,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장녹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혼인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너무 딱하네요, 뭔가. 자, 그러다가 제한대군이 거느린 남자 노비와 혼인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노비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장녹수는요, 제한대군의 남자 노비의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낳고 노비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얼마 후 장녹수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노래와 춤을 배워서 기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나 봐요. 네. 자, 그렇게 장녹수는 산노비인 동시에 기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기생이 된 장녹수! 아까 뭘 잘한다 그랬죠? 노래. 금방 유명세를 탑니다.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당시 장안에는요, 장녹수의 이 가무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집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소문은 듣고 연산군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대군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부유한
왕족이니까 가끔씩 이제 집에서 연회를 베풀었고 그럼 이제 제한대군이 소유한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흥을 돋우는데 연산군의 눈에 장록수가 딱 띈 거죠. 그러니까 제한대군도 자기가 소유한 노비이지만 왕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거기서 노비를 풀어주고 왕한테 흥청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아마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궁에 들어가게 된 장록수. 궁에 들어온 그 해, 장록수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총애함이 날로 융성하여 수건으로 봉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록수가 입궁한 바로 그 해 종사품 수건에 정식 책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신분이 상승. 맞습니다. 연산군의 후궁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연산군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알랑거리는 말을 누구보다 잘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장록수가 비위를 맞추며 연산군 마음에 들긴 했는데 사실 연산군 곁에는 여자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장록수에겐 그 많은 여인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한방 무기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교수님, 그런데 연산군은 왜 이렇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연산군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산군은 지금 애정 결핍이 심한 상황이었고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장록수를 만나니까 장록수가 저렇게 마치 친엄마가 친아들을 대하듯이 편하게 대해주고 혼내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장록수는요, 바로 연산군의 그 갈증 포인트를 알고 철저하게 모성애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렇네. 와. 그렇게 장록수를 향한 연산군의 사랑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때 연산군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장록수가 임신을. 그렇지요.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장록수가 입궁한 바로 그 해 뱃속에 왕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와. 그리고 10달 후 장록수는 무사히 딸을 출산합니다. 이 딸의 이름은요, 이영수. 연산군은 장록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영수를 애지중지 아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자, 이제 연산군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웠겠죠? 그렇죠.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록수를 향한 연산군의 총애는 나날이 커져갑니다. 이 연산군의 이 호위하에 기세 등등해진 장록수가 조정 대신들을 경악하게 만든 엄청난 일을 또 저지릅니다. 장록수가요, 관선, 즉 나라의 선박, 배접해, 이 나라의 선박을 이용해서 쌀을 무역하는 일까지 벌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선을 이용해서 남쪽에서 세금으로 올라온 쌀을 착복해서 쌀이 귀한 이 평안도에 가서 비싸게 판 다음 거기에 특산품들을 다시 실어 갖고 온 겁니다. 그걸 팔아서 또 돈을 번 거죠. 그럼 그 해가지고 그 쌀을 무역하면 그 수익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 하는 거죠. 와. 그럼 지금 사업도 하려고 한 거예요? 개인 지금? 사업을 한 개인 거네요. 사업을? 뭘 이용해서? 나라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는 장록수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 나라 선박을 사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때 무역한 쌀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무려 7,000석. 7,000석. 이요? 그 풀었으면 7천 가마라는 뜻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냐 하면 각 관청이 1년 동안에 지출하는 그 전체 예산 그게 한 10만 석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6조의 관청이 사용하는 1년 예산의 한 7%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장록수 개인이 움직인 거죠. 총에 받는 후궁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선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장록수를 보는 신료들의 심정 참담했습니다. 자, 그러던 1505년 11월 연산군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궁궐의 흥청과 운평들에게 돌려보라고 한 겁니다. 자, 연산군 대체 왜 이런 잔인한 어명을 내렸을까요? 머리가 잘린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연산군이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처형된 사람이 저지른 대역죄는요, 바로 장록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겁니다. 와. 아니, 겨우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상황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너무. 장록수의 치마를 밟은 사람, 그 사람은요, 옥지화라는 이름의 운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장록수가 예전부터 이 옥지화라는 운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아, 예뻤나 보네. 그렇죠. 아마 연산군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거라.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고? 병판! 예, 전하. 이 아이를 당장 궁으로 들이는 거 어떻소? 그것은 아직... 어떤 계집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장록수는 운평이 조그만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운평이 장록수의 치마를 밟은 겁니다. 와. 장록수는 옳다구나 싶어서 연산군한테 득달같이 달려가서 운평이 저지른 실수를 일러 바친 거죠. 아니, 또 어떻게까지 조정한 거지? 한 번쯤 연산군도 야, 그건 좀 심하다. 이렇게 할 법한데. 장록수의 치마폭에 푹 빠져 있었던 연산군은요, 말도 안 돼. 장록수에게 실수한 운평의 목을 베서 다른 이들의 본보기로 삼게 한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상시에라도 어떻게 치마를 밟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가. 평소에 윗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장록수는 내가 총애하는 후궁인데 그 치마를 함부로 밟았어? 그럼 이건 능상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본보기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장록수와 자신을 동일화해서 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조정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1506년 9월 2일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집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 갑자기 장록수의 처소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러서지 마라! 월문이 열렸다! 진격하라! 평소였다면 장록수는 누가 시끄럽게 구느냐? 라고 호통을 쳤겠죠. 그런데 장록수는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하, 그날이 왔고. 중종 반정 1506년 9월 2일 연산군의 무자비한 폭정에 못 견딘 신료들이 반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겁니다. 풍요와 환관들은 황급히 궁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 역시 담을 넘어 도망가기 바빴죠. 궁궐을 장악한 반정 세력이 코앞에 닥친 순간 과연 장녹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장녹수.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인조 반정 때 네. 광해군의 옆에 있었던 김계시. 반정이 일어났을 때 김계시는 어디 있었죠? 반대파였잖아요. 그렇죠. 정보 주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장녹수도 모두가 연산군을 버리고 도망칠 때 장녹수는 5년간 동고동락한 연산군의 곁에 마지막까지 남기로 한 겁니다. 아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건 장녹수 이때 심정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늘을 찌르던 권세도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아마 자신의 최후를 직감했을 겁니다. 그렇게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 교동도로 쓸쓸히 유배를 떠나야 했죠.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장녹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갔을까? 장녹수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반정 세력에 처참히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그는요,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고 하죠. 그렇게 공개 처형된 이후 장녹수의 시신은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나라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됐다! 라고 외치면서 이 장녹수의 음부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녹수의 음탕함이 연산군의 폭정을 불러왔다는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장녹수의 시신을 향해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잠깐 사이에 이 돌무더기를 이룰 정도였다고 하죠. 한때 연산군의 마음을 얻어 온갖 권세를 누린 기생 출신 후궁 장녹수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왕의 여인이 되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순간 장녹수는 공인으로서 걸맞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장녹수는 연산군의 폭정을 바로잡기는커녕 비정상적인 권력에부터 사리사욕만 채우기 바빴죠. 결국 이런 장녹수의 비참한 최후는 스스로 추리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선이 실세가 돼서 나라를 말아먹은 아주 대표적인 반면 교사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